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낙에 단 거를 좀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단 게 유난히 더 당기더라고요. 단 걸 먹으면 좀 기분이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달콤한 거 먹으면 당장 기분이 좀 좋죠. 네. 예. 또 달콤한 걸 먹는 그 분위기도 좋잖아요.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 요즘은 이 뭐 여러 매체에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 감정이 어떻게 된다. 그걸 너무 좀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음식을 먹고 기분이 어떻게 변할 정도로 이 뇌 속에 호르몬의 변화가 오려면은 엄청 양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뭐 기분이 그런 거지 그게 실제로 정말 뇌에 들어가서 또 그 먹는다고 다 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 먹는데 신경 그렇게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우울하면은 뭐 사탕 먹어라, 초콜릿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좀 속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선은 좋죠. 네, 달콤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음식이 정말 우리 뇌에 그만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대처 연구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 풀려고 단 거 드시다가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쪄서 더 스트레스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동이나 뭐 산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네. 이 뇌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뇌는 어떨까? 여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사람의 말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을 할 때 신체와 뇌에 나타나는 변화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짓말까지 진실을 감춘 뇌, 거짓말을 하는 뇌에 대해 알아봅니다. 거짓말은 우리 뇌를 속일 수 있을까? 거짓말이 뇌를 속이나요, 박사님? 글쎄요. 그 이제 거짓말의 그 질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양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네. 오늘은 정말 보기에는 거짓말과 인연이 멀 것 같은 우리 김현택 교수를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 일단 이 질문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소에 거짓말 많이 하시나요? 거짓말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고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아마 연구 보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분에 서너 번에서 거의 10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하시냐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싹 피해 가셨는데요.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자주 하시는 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일 수 있는데요.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래, 친구들 만나서 별 반갑지도 않은 친구, 야, 또 만나. 뭐, 이런 사실은 거짓말이죠. 또 만나. 예. 다음에 만나서 밥 먹자. 그래.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인데요. 저는 평소에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삽니다. 네. 거짓말이네요. 네. 이 또한 제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살게 되잖아요. 지나가는 친구에게 뭐, 너 오늘 예쁘다, 살 빠졌다 이런 말도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한 현상은 아니지.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네. 특히 이제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은 애들이 한 5, 6세 되는 그런 아이들은 누가 깼어? 옆집에 서기가 깼습니다. 그죠. 아기가 있는 건 거짓말이죠. 아닌데, 네.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게 이제 바른대로 됐다간 자기 야단 맞을 테니까
정말 이거를 성의가 끼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의식이 없고 그게 참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이제 그 아이들의 심리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는 어떤 가령 위험에 딱 몰렸을 때 너 했지? 뭐 했다 그러면 야단 맞을 테니까 우선은 이제 안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넓은 의미에서는 보호 본능입니다. 자기를 좀 보호를 해보겠다. 그래서 당장 좀 피해보겠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 본능적으로 불쾌한 것은 피하고 싶은 그렇죠. 본능이 있습니다. 네, 아마 네. 그런 것이 당장은 거짓말하게 만드는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 교수도 그렇죠, 되게? 네, 맞습니다. 이제 이시영 박사님께서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연구를 보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짓 행동이겠죠, 그죠? 속임수가 네네.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곤충이라든지 또는 다른 포유동물 그리고 동물도 거짓말을. 그럼요. 이제 살아가는 데는 먹이를 찾고 그리고 이제 짝짓기를 하는 것이 이제 생명체의 본질인데, 네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보다 이제 다른 경쟁자들보다 이제 더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곤충사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그 거짓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사람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진화적으로 볼 땐 네. 그 생명체가 이제 군비 경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그 상대방과 조금씩 더 그 작전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생물학적인 견해입니다. 네. 아니, 거짓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불쾌한 기분을 좀 어떻게 탈피해 보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것, 또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동물이나 곤충들도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심리와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심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교수님? 이제 유명한 그 신학자인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네네. 거짓말을 이제 적어도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선의적인 거짓말이 있고요. 그 자주 하는 거죠. 네. 네, 선의적 거짓말. 그다음에 이제 악의에 의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유용한 거짓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유용한 거짓말이요. 네, 유용한 거짓말이라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좋아 보인다든지 어떤 일이 잘 될 거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유익한 거짓말이 되겠는데요. 이런 종류의 거짓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은 사람에게 국한돼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동물계에 그게 이렇게 많이 있다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저희는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네네. 얻는 이득하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제 발각되었을 때 자기가 당하게 되는 손해 그것을 비교를 해서 이득이 더 크다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그 이론인데요. 이게 거의 한 8, 90% 맞아 떨어지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특히 그 행동 경제학이라고 네네. 그 이제 심리학에서 경제학을 바라보는 과학 분야인데 사람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는 그 유전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제 유익했지만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되는 그런 행동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습에 의한 것, 그다음 사회 환경,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논리적이지 않은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당히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뭐 별로 이 나쁜 의도 없이 요즘 그 낚시꾼들 월척 거짓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 이만한 걸 놓쳤다. 얼마나 이만한 걸 맞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문제는 정말 이런 아주 사기꾼들의 아주 그 악질적인 거짓말. 그러니까요. 남에게 네. 손해를 끼치거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이런 거짓말이죠. 그야말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는 뭐 white lie. 그래서 뭐 별 남에게 뭐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재미로
좀 이야기를 좀 과장해서 하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야 재미가 있지. 너무 그렇게 교수들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미도 재미가 없어요. 없죠. 좀 과장을 하는 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일부러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이제 그런 거짓말 탐지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워낙 그 모든 게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런 거짓말 탐지기도 나와서 심지어는 뭐 어떤 나라에서는 이 사회감을 볼 때 그 거짓말 탐지기로 진단하고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네. 범인 뭐 수색을 한다는 뭐 지금 네. 경찰에서는 쓴 지가 오래됐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역시 이것은 뭐 도덕성하고는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또 두 분 전문가들께서 이 거짓말, 또 거짓말에 대한 심리,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고 생명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짚어주었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거리에 나가 물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거짓말과 뇌에 대해서 이야기 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생계, 예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짓을 말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할까요? 한 달에 몇 번씩이라고 하긴 더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최소 뭐 하루에 몇 번 할 때도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짓말도 자주 하면 느니까 생각보다 자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각했는데 차가 막혀서 그렇다. 늦잠 잔 건데 뭐 차가 막혀서 그렇다. 뭐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잡고 술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황에 따라 또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나한테 피해가 안 오는 정도까지는 괜찮아. 어느 정도는 자기 뭐 프라이버시를 세운다든지 알면서도 쏘아줄 수도 있고 계속된 마찰이 있는 것보다는 모든 결과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짓말에 따라 알면서도 속아주거나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의 말이 거짓인 걸 알아챈다면 사람들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딱 거짓말 하면 보이잖아요.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감을 느끼지요. 좋진 않죠. 좋진 않고요. 의도가 뭐 어떠간에 뭐 좋진 않습니다. 일단 때로는 사소하지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를 한다면 하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나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나한테 피해가 안 오는 정도까지는 괜찮아. 거짓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리에서 만난 분들의 거짓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거짓말 완벽하게 치밀하게 꾸며서 하면 정말 사람을 완전히 속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래도 이 약간 이제 허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이제 이 사기꾼들이 사기 수법을 보면은 도대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자를 20% 주겠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들은 치밀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잘 들으면 그 사람의 허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전체가 처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돌고루 판단해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면은 이게 어딘가 허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사기꾼들은 이제 그게 더 허점이 안 보이도록 더 잘하는 게 사기꾼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허점이 있다. 그런 걸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허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은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허점인가요? 어떤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선 이제 그 이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이야기인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제 필요하거나 부족한 어떤 것을 항상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사람을 잘 발견하게 되면은 거짓말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 실험실이라든지 네네. 또는 보통의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식하고는 좀 이제 반대의 결과를 얻는데요. 거짓말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과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계속 존재하고 거짓말에 대한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은 사람은 다시 거짓말 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조금 더 이제 주의해서 보게 되고 이제 속을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다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또 좀 기술을 더 개발하게 될 겁니다. 네. 거짓말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체적인 반응이 올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말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눈이 막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땀이 막 흐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신체적인 변화까지 좀 주의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말에 속을 확률이 좀 적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존재를 하나 봐요, 박사님. 거짓말 탐지기가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조금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양심에 꺼리끼니까 그 근처를 딱 건드리면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걸 숨길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말하면 호흡수가 변한다거나 아까 우리 김 교수 이야기처럼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안 그러면 네네. 갑자기 부정맥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요즘은 뭐 이 거짓말 탐지기도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기능적인 MRI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거짓말만 해먹고 살기에는 참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갑자기 든 궁금한 점은요. 저희가 거짓말이 뇌를 속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 탐지기를 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심리적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교수님? 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수사 1선에 계신 분들이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좋아해요. 얘기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이제 그 생리적 반응, 말씀하신 대로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네네. 또는 피부 땀샘의 활동이 있거든요. 한선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측정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말초신경 중에서 자율신경계 활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유사한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활동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뇌에서 뇌파라든지 혹은 기능적 자기 공명이라고 해서 fMRI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기 공명 영상을 이제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부위에서의 활동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경우는 정서, 즉 어떤 거짓말에 의한 스트레스 혹은 양심의 가책보다는 무언가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뇌에서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측정이 이제 인지에 대한 측정이라면은 네. 전통적인 거짓말 탐지는 정서에 대한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기억을 탐지하는 기계이거나 혹은 정서를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거짓말을 했을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정상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물론 아니고 네네네. 기능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에 실제로 보면은
그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국의 어느 학자는 이 전두엽에 주로 이제 이 전두엽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두엽의 소위 이 복 외측 부위라 그러는데 그 부위가 굉장히 기능이 활발해진다 하는 것이 실제로 증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일련의 실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점점 기구가 발달하면서 이제 뭐 그런 것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신체에 변화를 주고 또 뇌에 영향을 주는지 거짓말 탐지기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로만 들으시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거짓말과 뇌의 관계에 대한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거짓말 이야기 이어갑니다. 거짓말은 입에서 쉽게 튀어나오지만 우리의 몸은 그 진실을 알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알아내는 신기한 기계, 바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렇다면 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요?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검사가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98% 정도는 우리가 정확도를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여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이제 검사하는 환경도 그 외부에서 어떤 심각한 소음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조용한 곳에서 검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호흡, 심장 박동수, 혈압, 피부 전도 등의 생리적인 변화를 감지해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검사자의 대답에 따라 신체 변화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진실을 말할 경우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 거짓을 말하면 일정하게 유지하던 패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직접 거짓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 거짓말 탐지기 실험에 참가한 25살 대학원 준비생 백서영 씨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나요? 네. 현재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겠나요? 아니요. 유학 생활에 만족했나요? 네. 대학 졸업 성적은 우수했나요? 네. 검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트의 그래프 패턴이 지금 다른 위치보다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패턴들은 우리가 거짓말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거 왜 거짓말 하셨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 방송 이거 하는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의도 안 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질문 듣고 시험을 망쳤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굳이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서 예라고 했어요. 이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손을 잘 관찰하면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코를 자주 만지는데요. 손이 자연스럽게 코를 긁거나 코를 벌렁거린다면 거짓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귀를 잡아당긴다거나 아랫입술을 깨무는 행동도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또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지거나 동작이 많아지는 것도 거짓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돼 말과 손놀림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행동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대답을 뭐 이렇게 돌려서 한다든지 또 주저한다든지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 이처럼 거짓말은 신체의 변화로 감지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뇌에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뇌파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범행 현장에 있던 어떤 사물, 어떤 흉기의 종류, 그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물을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줘요. 실제 있던 사물과 없던 사물이 섞여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범죄자는 그 있던 사물, 그 물건에서는 파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뇌파 검사를 실제 범죄 조사에 사용하는데요.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였던 김길태를 조사할 때 거짓말 탐지기와 함께 뇌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뇌파 검사는 범죄 현장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며 뇌파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당시 이 조사에서 김길태는 이양이 살던 집의 안방과 살해 장소를 촬영한 사진에서 뇌파의 진폭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신문이 더해지면서 김길태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처럼 거짓말 탐지 조사와 뇌파 검사는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이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쭉 영상을 봤는데요. 사실 이 거짓말을 필요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허언증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건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 허언증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사님? 그래요. 이제 거짓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네. 또 그거를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건 정말 한 특정인뿐만 아니고 전 사회에 엄청난 정말 파장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정말 나쁜 거짓말이죠. 또 그런 거짓말이 있느냐면은 또 이 자기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꼭 무슨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네네. 괜히 그렇게 돋보이고 싶은 겁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또 아무래도 이런 헛된 자존심도 있죠. 네네. 그리고 돈도 없는 친구가 돈 있는 척 한다든가 또 이런 그런 그 공상성, 허언증 하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이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또 달변가들이에요. 이야기를 참 재밌게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람의 이제 양심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그 지금까지 지녀온 그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배움의 척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짓말을 잘 쏟게 되죠. 네. 예. 그럼 이 허언증을 정신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병리적인 현상, 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사님? 그렇죠. 이 정도면 병이죠. 정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생활의 수단을 그래도 거짓말을 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정말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또 이게 거짓말을 오대 하면은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는 슈돌로지아 판타스티카 어떤 자기 환상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은 마치 그 거짓말이 진실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거짓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그렇게 되면 정말 별 양심의 가책 없이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공상이나 환상도 가끔 저는 꿈을 가져라. 근데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면은 자칫하면 정말 이런 허언증에 빠질 수도 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참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지 너무 정말 이치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막 아주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그게 진실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실처럼 믿게 돼서 자꾸만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바라본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1955년에 출판된 The Talented Mr. 리플리 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 이제 유래하게 됐는데요. 하나의 말이라든지 이것이 처음에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무슨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은 그 반대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혹은 자기가 마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혹은 자기가 학력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그 피드백이 네. 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이제 보상이 되는데 그 보상과 그 행동이 같이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모듈이 됩니다. 근데 모듈이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개별 그 거짓말에 대해서 검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듈들이 여러 개가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옆에서 타인이 볼 때는 용인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실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은 뇌에서, 그건 뇌가 이제 고장이 난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렇지만 뇌의 여러 가지 신경회로가 바뀌어 있고요. 네네. 또 그것이 뇌에 대한 어떤 측정치로서 이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비용 이제 편익에 대해 우리가 분석할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편익보다는 이제 비용이 훨씬 크다. 뭐 이런 그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식하는 하에서 이제 자기가 한 거짓말을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든 타인을 속이는 것이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또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에게서 내려온 것이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물질을 획득한다든지 혹은 후손을 남긴다든지 그런 데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 다른 그 안전장치를 이렇게 잘 이제 제공함으로써 그런 거짓말조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또는 그 법치 제도 그리고 어떤 사회 안전망 뭐 그런 것을 이제 잘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짓말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이 모여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검증이 안 되고 넘어갈 때는 그것이 진실 또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애들을 키워보면은 부모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찮은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러면 없다 그래, 없다 그래.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그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는 결국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납니다. 언젠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들통이 난다는 걸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여러 번 걱정을 했지만 정직이라는 이 가치관만큼 우리가 허물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릴 적부터라도 아이들 교육시킬 때 아버지 엄마는 그 점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없다 그래 하는 간단한 것도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런 훈련을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직에 대해서 이제 이득이 더 많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요, 정직이 건강이고 정직이 이게 바로 또 성공의 길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뭐 저 멀렁뚱땅 사기를 치고 이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다 깨 있는데 온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이 다 연락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된다. 그렇지 참 먼 장래로 보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오는데 지구상에 어디 가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지 이게 건강합니다. 가령 내가 사기꾼들은 정말 전화 한 통만 해도 가슴이 철렁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직해야지 이 사람은 두고두고 신뢰를 얻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이 건강이고 정직이 성공이다 하는 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정말 가슴속에 꼭꼭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현택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교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사실상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나쁘니 거짓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건지 특효 처방전을 좀 내려주시죠. 그래요. 뭐 거짓말은 안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리고 정말 이게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참 힘들어지고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거짓말 잘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까지 살고 보니까 아, 인간은 참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느 쪽으로 말할까? 꼭 궁금하거든. 바른대로 이야기해라. 진실을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놓으면은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던가 저 말을 했던가 만날 적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은 이 신뢰관계 이것이 결국 이제 거짓말을 하느냐 정직을 말하나 진실을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피곤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 해버리면요. 맞습니다. 예. 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오늘 이 편을 보신 분들은 꼭 진실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거짓말 안 하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1990년에 조지 프랭클린이라는 50대 남자가 이미 20년 전에 죽은 8살 아이의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딸인 에일리 프랭클린의 회복된 기억이 증거가 돼서 결국 종신형까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친딸의 회복된 기억 때문에 살인죄를 선고받은 남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기억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에일리 프랭클린. 과연 그녀의 기억은 진실일까요? 먼저 회복된 기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을 무의식으로 억압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억압된 기억은 길게는 30년 후까지도 의식으로 떠오르며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억압된 기억을 회복한 에일리 프랭클린은 20년 전 친구였던 수잔 네이슨을 죽인 살인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살인을 자신이 8살 때 목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기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은 변질되기 쉬우며 주변 정보들로 인해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기억의 가변성을 내세워 변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 로프터스는 20년 만에 회복된 기억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격담에는 당시 발표된 기사나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랜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치료 중 심리치료사의 암시에 걸릴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자, 기억이 잘못된 거라면 종신형을 살게 된 조지 프랭클린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사람에게 거짓 기억을 심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로프터스는 어린 시절 길을 잃은 적이 없는 실험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실험에 앞서 대상자들의 가족을 만나 어릴 때 있었던 사건, 사고 3가지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에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다는 내용의 거짓 리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리스트에 있는 사건, 사고에 관한 기억을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 25%가 거짓 리스트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낸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거짓 기억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성해졌다는 건데요. 심지어 당시의 감정, 주변 상황의 모습까지도 정확히 묘사됐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기억임을 들었을 때 모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이 영상을 찍어 되돌려보듯이 정확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변질되고 오염이 되며 또 틀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없는 기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 걸까요? 기억을 변질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주변에 존재하는 정보들입니다. 미디어에서 접한 장면,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등 뇌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통해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억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100% 정확할 수 없는 건데요. 로프터스의 실험이 알려진 후부터 법정에서는 회복된 기억을 증거로 쓰는 것에 대한 제재가 생겨나게 됩니다. 회복된 기억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Guilty of the crime that put you in here? No. 사건으로 돌아가 20년 전 기억을 회복한 에일린 프랭클린의 경우 심리치료 중 최면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최면이라는 것은 피 암시성을 자극하는데요. 최면의 상태에서 떠올리거나 상상했던 이미지를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최면으로 인해 회복된 에일린 프랭클린의 기억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프랭클린은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실험은 조지 프랭클린의 무죄 판결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모두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거짓 기억은 우리 뇌를 속일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우리 뇌가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아고 약대가 실험용 쥐들을 이용해 기억을 지우고 되살리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토 말리나우 박사는 뇌 속 뉴런들 간 연결 부위인 시냅스에 어떤 강도의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뉴런들의 결속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실험은 향후 알츠하이머에 대응할 신약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를 얻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모넬 화학감각연구소가 주관한 실험에서 좋은 냄새가 여성의 얼굴을 더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선과 장미 냄새가 나는 용에게 냄새를 맡으며 같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냄새가 얼굴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이 실험으로 냄새가 사진 속 여성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향수의 사용이 예뻐 보이는 데 효과가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신경과학 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뉴놀로지에 실린 톨파넴 박사의 논문에서 높은 수준의 냉소적 불신을 갖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71살의 실험자 622명을 대상으로 8년간 치매 테스트를 한 결과 이 중 높은 불신 수준으로 분류된 164명 중 14명이 치매에 걸렸으며 낮은 불신 수준으로 분류된 212명 중에서는 9명이 치매에 걸렸는데요. 이 실험 결과는 사람들의 성격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약대 연구진은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는
사춘기 때부터 혈류량 변화의 차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여성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남성의 정신분열증과 감정반응 결핍 등 성별 특정 성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번 주도 흥미로운 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역시 뇌도 좋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뇌, 정말 영양분이 충실한 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뇌와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몸에만 영양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뇌에도 영양분이 필요하다니까 좀 놀랐는데요. 네,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